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육군 부대에서 코로나19 무더기 감염이 나오면서 해당 부대원이 전원 격리된 채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달 가까이 휴관했던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교회에 내려졌던 각종 소모임과 식사 제공 금지 조치도 조만간 해제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미주 대륙에서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실제 감염자가 보고된 것보다 최대 13배나 많다는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대형 제약사의 투자가 활발합니다. 벤처기업에서는 부족한 자금과 기술 개발을 지원받고 대형 제약사는 투자에 성공하면 엄청난 기술 확보와 함께 상품화가 가능한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대형 제약사의 바이오 벤처 투자를 집중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8주 동안 군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셋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육군훈련소와 해군, 공군교육사령부 등 전국 30개 입영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검체취합법을 활용해 전수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전체 검사자 46,38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8주 동안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기존 훈련병에서 장교, 부사관 후보생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포천 육군부대에서 장병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며 군에서 20일 만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만 현재까지 13명이 확진됐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무더기 확진 환자가 나온 부대는 경기 포천에 주둔 중인 육군 8사단 예하 대대입니다. 먼저 병사 2명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습니다. 뒤이어 부대원 220여 명 전원을 진단검사한 결과 10명 넘게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된 병사 2명과 밀접 접촉한 인원이 50여 명에 달해서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군은 즉각 해당 부대 출입을 통제한 뒤 부대원들을 격리했고 군 역학조사관들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확진된 병사 2명은 지난달 초 휴가를 다녀왔고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10일 외출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은 이들이 부대 밖에서 무증상 감염된 채 복귀를 했다가 코로나19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 전체의 어떤 휴가나 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20일 만에 확진 환자가 나오며 군내 누적 환자는 70명을 넘었습니다. 또 군이 자체 격리 조치한 인원도 1,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라크 내 우리 건설 근로자들을 데려올 군용기가 곧 이라크 현지로 떠납니다. 해당 군용기는 공중급유기 2대이며 귀국 의사를 밝힌 근로자 297명이 탈 예정입니다. 군용기는 현지 시간 23일 오후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 우리 시각 24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군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이 함께 따라가 이송 과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탑승 전 검사로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나누어 탑승하게 되며 입국 후에는 전원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자는 치료시설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각종 소모임과 식사 제공을 금지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지만 방문 판매와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달 가까이 휴관한 서울시 문화시설 66곳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사전 예약제, 입장인원 제한 등을 적용해 안전한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등 미술관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현장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 순차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돗물 유충 파문과 관련해 환경부가 전국의 고도정수 처리장 49곳을 조사한 결과 활성탄 흡착지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물을 숯과 같은 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 냄새나 이물질을 바로잡는 건데 이 활성탄에서 유충이 발견된 겁니다. 어떻게 유충이 나왔는지 김지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공촌 정수장 등은 390억 원이나 든 고도 정수 처리 설비라는 걸 씁니다. 쉽게 말해서 물맛을 좋게 하고 냄새도 나지 않게 만드는 시설인데요. 일반적인 정수 처리 시설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착수정을 시작으로 침전물을 가라앉히는 침전지, 그리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지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독까지 한 뒤 각 가정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소독 전 단계에 이 오존과 활성탄 여과지 공정을 더한 것이 바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입니다. 즉 수추로 만든 필터에 물을 한 번 더 흘려보내서 수돗물 특유의 맛은 물론이고 작은 유기물질까지 걸러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깔따구 성충이 이 활성탄 여과지에 알을 낳고 이 필터를 통과한 알이 유충으로 부화해 가정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선 관리 운영상 허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공촌 정수장의 경우 필터가 개방형이라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었고 다른 곳들은 시설 안에 있기는 했지만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여닫을 때 벌레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정수장은 관리를 위해서 야간에도 조명을 켜는 만큼 이때 벌레들이 날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터 세척 주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공촌 정수장은 필터 세척 주기가 10일에서 20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나흘인 다른 정수장보다 길어서 유충이 서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각 분야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합동조사단을 꾸렸는데요.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각 정수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유충 발생과 가정으로의 유입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학교를 마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이 올해 170만 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가운데 미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2만 명 증가한 166만 명입니다. 졸업 또는 중퇴한 청년층의 전체 규모 478만 7천 명 가운데 35%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급이 올라갈수록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늘고 채소 섭취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000여 개 표본학교의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만 학생 비율은 15.1%, 과체중 학생 비율은 10.7%로 과체중 이상 학생 비율은 25.8%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매년 1%포인트 수준씩 높아졌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 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율이 더 높았는데 초등학교는 3%포인트, 중학교는 2.8%포인트, 고등학교는 1.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한다는 학생은 초등학생 68.6%, 중학생 78.7%, 고등학생 81.1%로 조사됐습니다.
잦아드는 듯하던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상황이라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우선으로 방역을 하는 곳인데 자꾸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고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연령이 높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보다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에도 취약하고 감염됐을 경우에 예후도 좋지 않아 치사율도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입소자들이 모두 노인층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은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집중됐던 4월 말에서 5월 초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휴가철을 앞둔 상황에서 긴장을 더욱 늦출 수 없겠죠?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특히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국내 상황은 지역사회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숨은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크게 증가하거나 확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휴가철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 유사한 사례가 5월 초 황금 연휴 때였거든요. 아무래도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제한된 휴가 장소 내지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가철 이후 1, 2주 이내에 다시 큰 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 특히 휴가지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휴가지에서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 방역 수칙에 말씀드리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번 여름에는 가급적 집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것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두둑이 휴가를 가시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개인 방역 수칙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인데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환경, 대표적으로 식당 등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환경, 그런 곳은 방문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가지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가야겠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좀 더 일찍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이처럼 각국 정부에서 독감 예방 접종 독려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하고 그 독감, 특히 감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임상 증상상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독감 같은 경우가 백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구분이 어려운 그런 확률을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일단은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이 독감 백신은 그 겨울에,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유행할 그런 바이러스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백신주를 선정을 합니다. 네. 그러고 생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백신주와 유행주가 서로 달라서 백신 불일치 현상,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물백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예방 내지는 예후 차원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는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실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의 한 제약사와 옥스퍼드대의 1단계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투약한 성인 1000여 명 모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옥스퍼드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관한 부분인데 이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이용한 DNA 백신입니다. 유전자 백신인데
이번에 임상 1, 2상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임상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예. 임상 1, 2상을 동시에 수행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거는 지난 4월 달에 건강한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백신 접종을 해서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건데 참여자 모두에게서 중화항체가 형성이 됐고 T세포 활성도 확인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부작용도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더군다나 향후에 5만 명 수준의 유효성이나 안전성 추가 검증을 실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결과만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추후 임상시험 결과에서 효능만 다시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허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의 제한점이 뭐냐면 변종이 발생했을 때에는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향후에 이제 지금 말고 향후에 변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 그 경우에는 똑같은 벡터를 쓸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성은 있습니다만 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상 1상과 2상을 한꺼번에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임상 3상인 건가요? 그렇죠. 임상 3상 단계로 해서 지금 뭐 다양한 국가들, 그러니까 네. 영국에서 1만 명, 미국에서 3만 명, 브라질 5천 명, 남아공 2천 명 등 한 5만 명 수준의 어떤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 3상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역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최대 13배 더 많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에 현재 미국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항체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 내 10개 도시, 그러니까 1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보고된 확진자 수보다 적게는 2배, 그리고 최대 많게는 13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미주리주 같은 경우에는 항체 보율이 한 2.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계산을 하면 한 17만 명 정도가 감염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진자 수는 12,000명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높은 수치로 감염자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진단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 내지는 경미한 증상으로 지나간 감염자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논란의 여지보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WHO가 전 세계적으로 150여 개의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상 결과도 속속 들려오면서 이제 연내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전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잘하면 연내에 임상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연내에 가장 빠른 백신의 형태가 허가가 된다라고 해도 실제로 뭐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앞에 백신이 놓여질 상황까지는 아무래도 내년까지 상당히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휴가철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모든 관광객들 역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7개월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집계를 보면 우리 시각 22일 오전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205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6월 28일 1,000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25일 만에 1,500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으로 많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실제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된 확진자 수의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미 보건당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로 미국이 아직 코로나19에 취약하며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 봄부터 6월 초까지 미국 10개 주 16,000명의 혈액 샘플을 수집해 코로나19 항체를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5월 30일 기준 미주리주 주민의 항체 보유율은 2.8%, 사람 수로는 17만 1,0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파악된 확진자 12,000여 명의 13배에 달합니다. 무려 16만 명이 자신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돌아다닌 셈입니다. 격차가 가장 적은 유타주도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처럼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감염자가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Maintain social distancing, wear cloth face coverings when possible, practice hand hygiene, and avoid sharing frequently touched items.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뉴욕시입니다. 5월 초 기준 주민의 24%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지만 집단 면역 형성의 기준인 60-70%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필라델피아의 항체 보유율은 3.6%, 코네티컷주는 5.2%, 최근 새 진원지가 된 플로리다는 16.1%였습니다. The results were 16.1% were positive for antibodies, so that is a significant jump for where we were about a month and a half ago.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도록 놔도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하자는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백악관 대응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여론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당분간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 달 만에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잘 대처하고 있다고 우기기만 했던 태도와 달리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하며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Some areas of our country are doing very well, others are doing less well. It will probably, unfortunately,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마스크 쓰기와 관련해 들고 다니면서 기꺼이 착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And we're asking everybody that when you are not able to socially distance, wear a mask, get a mask. Whether you like the mask or not, they have an impact. 또 개발 중인 백신과 관련해 유력한 2개가 있으며 마지막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간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5천만 명을 검사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된 브리핑은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불협화음이 일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뿐만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백악관 태스크포스 인사들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50일 만에 하루 사망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1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달 2일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주에서는 모두 13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은 1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망자 1,000명 돌파가 코로나19 사망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규 환자 발생도 계속돼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에서는 하루 사이 각각 9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수업 재개가 정치적 쟁점이 된 가운데 열쇠는 코로나19의 전염률이 될 것이라고 미 보건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위생을 책임지는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현지 시각 21일 CBS 방송에 출연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최대 요인이 실제 학교와는 거의 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며 배후에 있는 전염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학교로 예배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면 얼굴 가리개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온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중보건 조치들이 감염률을 실제 낮춰줄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을 떠나라고 막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 사건이 무려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근교 토런스시 공원에서 중년 여성이 느닷없이 필리핀계 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막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당장 나가라. 우리 가족이 너를 혼쭐 낼 것이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다라고 고함쳤습니다. 비슷한 시기 캘리포니아주 리알토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60대 한인 남성이 흑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이 같은 외국인 혐오 또는 인종차별 사건이 미국에서 최근 15주 동안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많았는데 지난 12주간 832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81건은 폭행이었습니다. 이런 혐오와 차별 사건의 배경에는 미국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의 영향 탓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I can name Kung Flu. I can name 19 different versions of names. Many call it a virus, which it is. Many call it a flu. What difference? 이 같은 차별을 막고 편견과 싸우자는 공익 광고가 나왔습니다. 소방관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인이 침뱉기 등을 당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아시아계 차별을 멈추라고 호소합니다. 또 인권단체 등은 인종차별이 바이러스다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차별 반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센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아시아계 성인 미국인 58%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종차별적인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의 일부가 백신을 팔아 이익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5개 제약사 대표 가운데 모더나와 머크, 화이자 등 3개사 대표가 백신으로 이윤을 남길 계획임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호게 의장과 머크의 줄리 거버딩 최고 의료 책임자는 모두 백신을 실비만 받고 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영 화이자 최고 사업 책임자도 백신으로 이윤을 얻을 생각이라면서 현 상황이 매우 특수하다는 점을 알기에 이를 백신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은 백신이 개발되면 이윤 없이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시민 4-5명 가운데 1명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도 질병통제센터는 뉴델리 주민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약 24%에서 코로나19 면역 항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뉴델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미 4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도 질병통제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수의 감염자가 무증상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위클리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 중국 칸시노 등 3개사가 일제히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코로나 확진자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실제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된 확진자 수의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미 보건당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국내 치료제 개발 소식입니다.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등 국내에서 정부 국책 과제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또 백신 개발이 한창인 상황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죠. 유한양행 윤태진 이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제약 바이오 업계 동향을 보면 이 대형 제약사의 벤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한양행은 제약사들 가운데서 또 특히나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대형 제약사의 바이오 벤처 투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호 간에 윈윈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벤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임상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를 큰 회사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그런 추가적인 연구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큰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종류의 그 치료제 개발을 모두 다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플랫폼 기술이나 아니면 좋은 파이프라인들을 상호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힘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사가 신약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바이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현상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유한양행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 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렌토 테라퓨틱스죠.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잠깐 전해주시죠. 예. 소렌토 테라퓨틱스는 샌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이랑 치료제와 관련돼서 많은 연구들을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들이 굉장히 좋다고 미국에 있는 뉴스 매체에도 여러 번 등장을 했었고요. 지금 아마 빠르게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주목할 만한 업체에 있다면 투자하고 계신 회사 중에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유한양행이 투자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선은 앞서 말씀하신 소렌토 회사랑 유한양행이 합작을 해서 만든 조인트 벤처가 있습니다. 이뮤논시아라고 2016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뮤노온콜로지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GI 이노베이션이라고 GI 이노베이션은 주로 융합 단백질을 만드는 회사로요. 항암제 그리고 뭐 알레르기 관련된 치료제를 아주 잘 만들고 아주 최근에 유한이 그 중에서 알레르기 치료제를 도입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다양한 회사에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투자만큼이나 또 기술 수출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는 얀센에, 2019년도에는 길려드 사이언스와 이 베링거 인겔하임의 서로 다른 신약 후보 물질을 각각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 신약 개발에서 이 기술 수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 물질을 도입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신약 개발은 상당히 길고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경제적인 수익으로 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그 시점을 당겨서 그 시점부터 계약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일스톤들을 받아나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변환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술 수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개발의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 원료 뭐 수급 문제랄까 좀 신약 개발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연초부터 여러 대책 회의도 하고 했었었는데요. 네. 원료 그 의약품도 수급이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임상을 하고자 하면 그쪽에 있는 허가기관과 여러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 네. 미팅 자체가 캔슬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 그다음에 임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상약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예. 배송하는데 공항에 묶인다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운송해주는 그 회사들이 문을 닫아서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었겠네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환자를 등록해서 진짜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그 환자들이 자유롭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지역적으로 셧다운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쉽지 않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신약 개발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또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좀 회복이 될 걸로 기대를 해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좀 그 신약 개발 좀 포트폴리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항암 치료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사 질환, 특히나 비만, 당뇨, 그다음에 내시 치료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분야를 확장해서 중추 신경계, CNS 쪽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처음부터 이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은 주로 항암제 개발에 집중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치료제가 뜨고 있는데 앞으로 신약 개발 동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감염병 이후에 여전히 항암이나 대사나 감염병이나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새로운 분야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한 CNS, 그러니까 뇌질환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노화와 관련된 연구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CNS 관련된 것도 노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점점 더 그 범위가 나이가 먹어서 100세 시대가 되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제약회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신약 개발 트렌드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요. 이사님께서 대학에서 신약 개발 연구를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이동을 하신 건데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대학과 또 기업에서의 연구 차이가 있다면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대단히 기초적인 연구를 중점으로 해서 좋은 논문을 내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성이나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 시스템화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제약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약을 시장에 그리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임상에서 얼마나 유효성을 낼지에 대한 동물 실험 좀 더 꼼꼼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대형 제약사의 자본과 이 벤처기업의 창의력이 만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약업계의 새로운 그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양행 윤태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콧물 검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문재일 교수 연구팀은 치매 환자의 콧물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지표인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를 검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치매 환자의 콧물에는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가 더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응집체 양에 따라 환자의 향후 치매 진행 경과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하면 치료제로 증세를 늦출 수 있지만 기존 검사 방법은 비용이 비싸고 검사 방법이 고통스러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치매 조기 선별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이스트가 연간 기술료 수입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56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101억 8,300만 원의 기술 이전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학이 연간 기술료 수입 100억 원을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카이스트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가 각각 88억 3천만 원과 54억 1천만 원을 기록하며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5G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에 오는 2022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추진할 컨소시엄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15개 이상 5G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5G 융합 서비스 민간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낮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동네 슈퍼마켓이 오는 9월 첫 선을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네 슈퍼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슈퍼 구축 사업을 통해 올해 5곳의 시범 운영 점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5개 시범 점포를 통해 운영 모델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자이언트 판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에버랜드는 지난 20일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암컷 판다 한 마리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아기 판다는 키 16.5cm, 몸무게 197g이며 아기와 아이바오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 스촨성에서 온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지금까지 950만 명이 관람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에버랜드는 판다의 가임기가 1년에 단 4흘로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호르몬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아기 판다 탄생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기 판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특별 거처를 마련하고 당분간 일반의 모습을 공개하는 대신 SNS 등을 통해 근황을 알릴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실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성장기 청소년의 비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비만은 대사증후군이나 성조숙증 등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장기에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인스턴트 음식을 덜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